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오늘 월요일인데 힘드신가요? 예, 마음이 힘듭니다. 정말 연휴가 빨리 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좀 더 이렇게 늦잠도 좀 푹 좀 주무시고 한 오늘까지만 더 쉬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 제가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국민적 저항 직면입니다. 그 미얀마 군부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죠. 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구금한 상태인데 지금 각지에서 그 시민 불복종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얀마가? 예, 군부는 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뿐 아니라요. 윈민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그러니까 NLD라고 그러는데요. 네. NLD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 쿠데타 이유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이 수지 고문이 이끄는 NLD가 총선에서 83%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미얀마가 그 오랜 기간 군부에서 독재한 끝에 2015년 총선에서 이 수지 고문의 NLD가 승리하면서 첫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정권이 처음 세워졌는데 2020년 총선에서 그 민주주의 진영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겁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지 고문과 민주화 세력이 이 정권은 잡았지만 이 강력한 권한의 이 권력의 이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부와 권력을 분점하게 된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가 이 선거 직후부터 이 유권자 수 3,700만 명을 기재한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860만 명 차이가 난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결국 이런 의혹들이 지금의 쿠데타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쿠데타를 두고 이 미얀마 군부가 이 총선 부정선거를 핑계로 이 민주화 세력 몰아내기에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지난 총선 결과만 봐도 그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그 현 민주 정부가 미얀마 국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군부하고 권력을 분점을 했고 또 쿠데타까지 가능했는지 이게 또 이제 의문이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문제는 이 국민 대다수의 바램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기에는 이 군부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 미얀마와 미얀마 군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미얀마에서의 군은 단순 국가 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미얀마라는 국가 그 자체로 보면 됩니다. 이 미얀마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1948년 정부를 수립했는데 이후 1962년 이제 군부 쿠데타로 이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2015년 민주정부 수립까지 53년 동안 이 군사 독재 기간을 이어오며 이 군부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막 강력하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 자체가 여러 소수 종족들이 있고 또 종교도 다르다 보니까 이 종족별, 지역별, 종교별로 갈등이 심각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중국과 접경한 이 북부 카친주에서는 이 기독교인 카친인들이 이 불교도가 대부분인 이 버마인들과 이제 종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카친인들은 이 카치 독립군을 결성해서 이제 무장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친주 남쪽의 샨주에서는 샨족이, 또 샨주 남쪽으로 태국과 적경한 지역의 카이주에서는 카레인인들이 각각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얀마는 1948년 독립한 후 줄곧 내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런 소수 민족의 무장 분리 운동과 또 분리 운동과 또 내전을 막기 위해 군부의 힘이 계속 강화되어 왔고 지금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군부와 민주화 정부가 이제 공생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버마잖아요, 버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미얀마 그 민주화 상징 이 아웅산 수지 고문 어떤 혐의로 지금 자택에 구금이 된 겁니까? 예, 수지 고문은 이제 쿠데타 당일 구금이 됐고요. 이틀 후인 2월 3일 기소가 됐는데 이 기소 사유가
수출입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음, 군부 관계자들이 수지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 장치, 그러니까 워키토키죠. 워키토키 한 10대가량을 발견했는데 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이라는 겁니다. 이 미얀마법에 따르면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이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향후 거기에다가 반역죄도 이렇게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국 불법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무리하게 혐의를 씌웠다는 비판이 국내는 물론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지 고문이 이제 구금이 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거부하고 항의 시위를 벌이라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위대하고 이제 군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제사회도 나섰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 군부가 그 5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도 하고 또 주요 도시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연일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네. 공무원과 뭐 노동자까지도 대거 참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번 시위에서도 이 SNS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음, 군부가 비판적인 SNS나 또 인터넷을 차단하면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다시 영상이나 글을 올리는 식으로 이 미얀마 현지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위대 주요 인사들이 영장도 없이 당국에 체포되거나 또 체포 위기에 처한 이런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심지어 지금 미얀마 군부에서는 영장 없이도 체포와 수색이 가능하도록 이제는 그 관련 법의 효력을 중단하는 그런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유엔 인권이사 47개국 이사국, 특히 영국과 EU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2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하라는 뭐 그런 내용, 그리고 또 투표로 선출된 정부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이미 채택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와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미얀마 사태는 국내 정치 사안이다. 이를 국제사회가 정치화해서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미얀마 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 자칫 유혈 사태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군부가 만약에 시위대를 유혈 진압할 경우에는 이 국제사회의 개입에 명분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더 유력합니다. 아이고 좀 제발 좀 민주적으로 좀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버마, 예, 예, 맞습니다. 예. 미얀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역사 왜곡, 이제 위협물은 맺힌 논문까지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공인된 매춘부라고 규정한 논문을 두고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논문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논문의 제목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입니다. 이 성매매 계약이라는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램지오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들은 강제적 성노예가 아니라 모집을 보고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선 노동자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강요도 없었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 주장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또 극우단체들이 했던 이 망언과 똑같은데요. 이게 전혀 논리가 없는 게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성노예 시설이다. 또 체계적인 강간을 저지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전쟁 범죄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미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한 이제 전쟁 범죄 희생양, 조직적인 성착취 피해자라는 건 이 국제 기구들의 오랜 연구 끝에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도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있고 아직도 그분들이 살아계시면서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논문에 실은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램지오 교수 이 사람이 과거에 일본 전범 기업이죠. 그 미쓰비시의 그 자금 지원을 받고 또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장 훈장까지 받았다는 전력이 확인이 돼서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학자란 게 원래 이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업으로 하는 직업인데, 그리고 그런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논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램지어 교수 학자로서 역사 왜곡을 위해 또 진실을 이렇게
뭐 왜곡했다는 비판을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논문 내용이 알려지자 하버드대 안팎은 물론 뭐 여러 단체들, 여러 학자들이 심지어 미 정치권에서조차 비판에 나섰는데요. 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부실 논문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극우 학자들 중 또 일부가 이 논문을 주고 탁월한 학술적 결과물이라고 또 지원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 모습이 더욱 역효과만 내는 모습입니다. 이번 논문을 시기로 한 그 국제학술지 국제법 경제리뷰저널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가요? 예, 이번 해당 그 저널 측에서는 해당 논문의 역사적 증거에 대해 우려가 제기돼 독자들에게 알린다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학술지의 명성은 거기에 실린 논문의 질에 좌우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 램지오 교수의 논문은 아마 일본 내 극우 세력을 빼고는 전 세계적인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미 뭐 역사적으로 공인된 범죄인 이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실었는데 뭐 이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요. 상식적으로 당시 위안부에는 미성년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12세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램지오 교수 말대로 하면 12세 아이도 자기가 동의해서 돈 벌려고 위안부에 갔다는 건데 참 이게 학자이기 이전에 참 인간으로 살 주장인지도 의문인데요. 아마 저널 측에서도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이런 기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서는 또 자체 필터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나저나 이 렌지어 교수 기가 네, 막히고 참 코가 막힌 교수군요. 예, 맞습니다. 예. 렌지어 그냥 전자레인지에 그냥 예,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